마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력한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성분이 알리신이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래가 암 환자에게 좋은 이유가 있나요? 달래 같은 걸 추천하고 싶네요. 달래는 마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턱 쏘는 맛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기 어렵잖아요. 달래도 그런 알리신이 상당히 들어있고요. 또 알리신이나 마찬가지로 그 위에 여러 가지 황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런 황 자체가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특히 해독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작용,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력한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성분이 알리신이에요. 이 달래도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음식으로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달래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달래 속의 알리신이 상당히 좋은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을 위장장애는 상당히 온다고 봐야 돼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익혀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과량을 먹게 되면은 가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속이 더불어갈 수가 있고 방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암 환자에게 오메가3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오메가3의 역할은 사실 오메가3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는 일단은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이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그냥 무슨 뭐 단백질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포막은요, 지방,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지방산하고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세포막입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우리가 벽 쌓듯이 그 뭐 시멘트 뭐 해가지고서 하는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오메가3는 오메가6 지방산과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블럭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거든요.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에 염증이 적어져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은 염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때요? 자가 면역이라든지 대사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오메가6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오메가3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염증성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암으로도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3로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필요하고, 또 오메가3가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3로 이렇게 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좋아요. 영양 공급도 좋고.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우리가 불포화지방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분자 구조에서 포화지방산은 아주 밀집이 돼요. 밀집이 돼서 이 안으로 어떤 산소나 영양소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틈이 많아. 그래서 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좋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는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게끔 해줘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바로 이제 세포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모세혈관에서 원활하게 산소 공급. 우리 암에서는 특히 산소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암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오메가3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메가3가 어떤 우리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 오메가3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오메가3는 특별한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양으로 기준은 돼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쓰게 되면은 한 1g 쓰는 경우도 있고 2g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크게 어떤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기준은 크게는 없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동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식물성은 우리가 DHA나 EPA가 적은 순수 오메가3가 이제 많은 부분. 되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DHA나 EPA보다는 순수 오메가3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식물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 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HA나 EPA가 많은 것은 동물성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오메가3의 단점이 여기에는 식물성에 비해서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함유된 게 많아요.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 그럼 전체가 오메가3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절반 정도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 물질로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제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에 많이 필요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에 전이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암인 경우에는 오히려 동물성 오메가3가 좋으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DHA나 EPA는 되게 이제 BBB라 해서 뇌 장벽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고, 단지 용량은 아주 탄력적입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는 우리 환자분도 아마 그리 많이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C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항산화제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작용이 이제 우리 비타민C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암 환자한테서 비타민C를 쓰는 것은 그 항산화 작용 외에 또 하나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량을 쓰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용량,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 일반적인 개념의 비타민C는 사실은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6g 먹는 경우도 있고 9g 먹는 경우도 있고 12g 정도. 되게 이제 많이 먹으면 12g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12g 먹는데 만약에 뭐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시죠. 줄여서 나한테 설사가 나지 않는 그 경계선 부근이 나한테 맞는 용량이에요. 또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비타민C가 아주 시잖아요. 먹으면은 뭐 위장장애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또 요즘에는 그런 그 위장 장애를 좀 줄일 수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도 보면은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운동이 좋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산화물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키는 기능, 그게 이제 저용량으로 썼을 경우에 비타민C 역할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암을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고용량이죠. 고용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이 비타민C가 이게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암세포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그다음에 수소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가 암세포에는 없어요. 근데 정상세포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이 들어가요. 가는데 이것을 정상세포에서는 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무해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에는 아주 유독성을 발휘를 하고 정상세포에는 무해한 기능을 하는 게 비타민C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량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쓰는 이제 고용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용량이고 혈중 농도를 아주 높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40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리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고용량일수록 그런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가 암 환자 때 쓰는 것은 그런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같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걸러지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든지 항암 작용을 하든지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왜 이제 그 배출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비타민 C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출이 돼 버리거든요. 벌써 이제 몸에 들어오고 나서 4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간 정도 되면 거의 방광기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비타민 C를 이렇게 빠른 배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횟수를 얼마 정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마 소변하고 관련돼서 물어본 것은 비타민 C를 썼을 경우에 소변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결석 같은 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변 문제를 항상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암 걸리기 전의 식사와 걸린 후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습관대로 가면 내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환경은, 암을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발 전이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암에서 우리가 수술하거나 항암하지만은 100% 암세포를 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그대로면 이게 다시 씨가 돼서 크니까 바꿔야죠. 근데 되게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았던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거부감 가요. 나는 아침 먹으면 거부가니까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않나,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는 분배를 나누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 올라가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지니까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심 저녁 막 먹는 분들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은 저는 아침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점심 저녁만 먹게 되면 틀림없이 이분은 저녁을 많이 먹게 돼요. 저녁에, 왜냐, 어쨌든 아침 점심 먹어야 할 양을 점심 저녁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분배를 해주는 게 좋고,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효율적이라, 저녁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더라 아침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만 몽땅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 분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는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예요. 우리 이제 식단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기능들은 대개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미네랄들이 채소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위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사실 식이섬유는 이게 그 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첫째, 염증을 없애라. 둘째, 장 기능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라. 그게 어떤 격언 비스무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식이섬유를 막 우리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막 유산균 찾고 막 하는데 유산균도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꼭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을 유해균들을 없애버리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돼요. 우리 식이섬유는 유해균들의 밥이 안 돼요.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는 것은 되게 야채 종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공급을 해줘야 될 건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반찬 다 채소로 나와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양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특별히 암 환자들은 좀 더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대개 한 40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식이섬유로 40g. 그러면 식이섬유로 40g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몇 g 정도 되느냐. 우리가 채식이 대개 보면 물이 많이 들어있죠. 확 물을 짜버리고 나면 되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 100g 먹으면 식이섬유는 10g 나온다는 뜻이에요. 40g의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우리가 야채나 이런 부분 채소 종류로 해서 400g을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400g을 먹으려면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정상적인데 장을 좋게 해줘서 장을 좋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요. 이 면역이 암을 없게 해주는 거. 또 우리가 장이 좋아지면 면역을 좋게 해준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암제 속에 특히 면역 항암제들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 내성을 막아주는 것도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 기능이 좋을수록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어떤 내성이 빨리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0g 정도의 채소를 먹어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40g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400g 먹으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즙을 내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즙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이섬유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400g 먹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가지고, 이런 채소들을 가루로 만들고, 뭐, 동결건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식단에다 만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줘보기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이제 수분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식이섬유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동결 건조를 하거나 이렇게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면 아주 적은 양 가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어느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되게 우리가 뭐 잎채소뿐이 아니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잎채소, 뿌리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되게 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식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만 편식하듯이 먹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거예요.